서울의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대란 우려에 정부는 수련병원의 집단 연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오전부터 임원회의를 열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략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 탓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명구 회장의 결단이 더욱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성일종, 김학용 의원 등 경기와 충청 지역 단수공천 12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현역이 가장 많은 영남권 공천 신청자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중진 물갈이 여부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부 측근과 공천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회동설에 당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논의는 미뤄진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 등판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결단을 내린다면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쿠바와의 수교의 분풀이 성격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 새벽 6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서울성모, 서울아산, 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어젯밤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회의 끝에 이 같은 집단 행동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빅5 대학병원의 모든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빅5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전국 7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기준 원광대병원과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과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에서 총 레지던트 66명, 인턴 8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있는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전공의 집단 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 속에 엄정 대응 방침을 다시 발표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동맹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쯤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대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추가 회의를 열어 19일 수업 거부 여부를 비롯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상황 대책반을 꾸려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부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대학별 학생 동향 및 조치를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교무처장 회의를 열어 각 대학이 의대생 집단 행동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학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반의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입장문에서 전공의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의료 거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집단 진료 거부로 발생하는 환자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5선 정진석 의원과 4선 김학용 의원 등 충청과 경기, 전남 지역 추가 단수 공천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어제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 가운데 경기 6곳과 충남 4곳, 충북, 전남 각 1곳의 후보를 조기 확정했습니다. 충남에선 공주, 부여, 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 외에 서산, 태안 지역 재선 성일종 의원과 천안 갑에 출사표를 던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단수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경기도에선 안성 지역 김학용 의원 외에 이천이 지역구인 재선 송석준 의원과 김포을 홍철호 전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용인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병 공천을 신청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전남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바뀔 수 있어 단수 후보자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며 오늘 오후 3시 일부 경선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정말 요즘 좋은 얘기 자주 하셔서 명품백을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뭐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명품백 받지 않았으니까 명품백 받으신 분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신경전이 연일 치열합니다. 오늘은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서로 내탓 공방을 벌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한 야당을 비판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적반하장이자 후한무치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당의 이름으로 차마 내지 못할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위성정당을 쓰진 않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 여당의 행태가 딱 적반하장,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선거 관련 비례 제도를 두고 계속 야당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100% 이 제도를 잠탈하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래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연합비례정당을 만들고 있는 야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원래 도둑이니까 도둑질을 해도 되지만 야당은 근처에 오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원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저희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비례대표의 의원이 다 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에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차마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을 거예요.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낼수록 파장이 커질 각 당의 뇌관도 주목받고 있죠. 먼저 민주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안규백 전략공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설도 민주당에선 끊이지 않는데요. 과거 지역구였던 광진 의뢰는 고민정 의원이 이미 단수 공천되면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단수 공천한 서울 동작을 출마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 들어보시죠. 일단은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장관 관련한 문제도 공관위에서 절차 과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 공관위는 안규백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공관위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서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전체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고민들을 집중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컷오프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측근의 회동이 있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기소된 분들끼리 상의하시냐며 일격을 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그때 동향 파악을 했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기소될 분들끼리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한 거 아닐까요? 같은 입장에 같이 수사받고 계신 분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공천 후보자 면접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도 뇌관이 남아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전략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영남이라는 지뢰밭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대진표를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주도적으로 짠다는 거는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물을 그렇게 배치를 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인물 벨트화가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성공적이다. 그래서 1차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발표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한 거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현역 의원이 적다는 그 다음에 영남 지역의 1차 교통정리 이런 것들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70점. 하지만 이제 영남이 남았다. 지뢰밭은 거기다. 한편 제3지대 개혁신당은 최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면서 가까스로 6억의 정당 보조금을 확보했죠.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을 나온 양정숙 의원의 영입이 오히려 반개혁적 선택이라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말했죠.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고. 그것처럼 사실 저도 10년 동안 제3당이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그 경험 비춰볼 때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번에 누굽니까 비례 현역 의원을 받은 것. 양정숙 의원이요?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말 반개혁이죠. 그래요? 개혁 신당이 아니고 반개혁 신당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도대체 그래서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더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장동 백현동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재판 갱신 절차를 앞으로 2번 진행한 뒤 다음 달 19일부터는 증인 신문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다며 변론 분리를 통한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반대 신문이 이 대표 측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 관련 보도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결백하고 김 의원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공모해 재작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해상 국경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영토, 영해 등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도 개정할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을 인용한 북한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때 대한 중요 지시를 내리시었습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해상 국경선입니다.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인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 국가로 보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이란 장치, 또 헌법이란 장치에 특정하게 양쪽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국경선이라든가 영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별도의 국가라는 것, 더 이상 이제 민족의 어떤 관계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경선이라는 용어를 이제 상징적으로 굉장히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북한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 규정을 포함해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자신들이 설정한 경계가 아닌 만큼 부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북한은 국경선을 강조하면서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을 언급했는데요. 지도를 살펴보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이 선이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경계입니다. 그보다 더 남쪽으로는 2007년에 북한이 주장했던 경비계선이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경계가 국경선인지는 북한이 특정하지 않았지만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결단을 내린다면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전격적인 수교를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담화인데 그 속내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어제 저녁에 나온 김여정 부부장 담화부터 짚어주시죠. 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은 어디까지나 김 부부장의 개인적 견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앞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을 두고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담화를 낸 겁니다.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점도 이례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지난달 5일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각하라는 호칭까지 썼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줄곧 우리를 향해선 대남 위협에 열을 올리며 남조선 영토 평정까지 언급했던 북한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연초부터 사뭇 달랐던 건데요. 당시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게 전문을 보낸 것은 물론 각하라는 호칭을 쓴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하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북한은 일본이 원할 경우 접촉에 나설 거라는 걸 일찌감치 암시한 건데 당시에도 지지율 저하로 곤경에 처한 기시다 총리의 상황을 북한이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도 읽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율하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김 부부장의 담화 속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한국과 북한의 형제국 쿠바 간 수교의 발표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담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상당히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외교적 고립 위기에 처한 북한이 일본에 손짓하며 맞불을 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담화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이간책을 동원했다는 측면도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 역시 한미일 협력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이 일본에만 대화의 추파를 던져 이 3개국 체제를 동요시키려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북한이 담화에서 일본과의 대화 선결 조건으로 북핵에 대한 인정, 묵인을 요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외 관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도 나왔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인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일단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의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담화에 대한 평가라든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향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삼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어떤 의도로 담화를 낸 건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하야시 장관은 김 부부장이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분풀이 성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동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납북자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회담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데다 이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기시다 총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보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 상황 속에서 한국 또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북한의 의도에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한국과 쿠바의 수교 공식화 소식에 카리브의 진주라고 불리는 쿠바 관광 알아본 여행객들 많으셨을 겁니다. 쿠바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인기를 끌며 코로나19 이전엔 우리나라에서도 약 14,000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찾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쿠바 여행이나 체류하실 때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비자 미국 입국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1월 12일부터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이후에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입국할 때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쿠바 방문 이력이 있다면 인터뷰를 거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전자여행 허가제 취소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쿠바에는 현재 상주 공관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양국이 추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언제 설치될지 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를 방문한다면 영사 조력이 제공되지 않아 지금처럼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또 쿠바까지는 직항 항공편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쿠바를 가려면 왕복 5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각국 국경이 폐쇄된 이후 여행사들의 쿠바 여행 패키지 상품도 판매가 중단됐는데 아직 재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대중교통 같은 여행 인프라가 부족해서 쿠바 관광 활성화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쿠바 현지에서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인기가 커지고 한국을 찾는 쿠바 여행객도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 낭만과 열정의 나라로서 쿠바의 매력을 느끼는 우리 여행객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은 방문하실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유산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정황도 있었습니다. 해당 목사는 신도들의 상습 성폭행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롱 목사가 활동했던 만민중앙교회 소속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신자였던 박모 씨는 목사의 말에 속아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냈습니다. 목사는 본인이 하나님 말을 전하는 대언자라며 돈을 안 내면 큰일이 날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들 간혹 가다 유서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단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11조 드렸는지. 반면 돈을 내면 당회장이 죄도 벗겨주고 치료도 해준다고 현혹했습니다. 당회장은 만민중앙교회 지도자였던 이재롱 목사로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최근 사망한 인물입니다. 잠깐의 그 성토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년간 많은 문제 해결과 응답을 받아왔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을 통해 이재롱 목사의 교회 내 성폭력을 알게 된 박 씨는 크게 실망해 교회를 떠났고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A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신과 같다는 거짓말로 신도를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는 건데 경찰은 수사를 벌인 지 9개월 만에 계좌 입금 내역으로 밝혀진 6억 원가량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고 A 목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다 만천에 드러났죠. 두려운 마음에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온전한 11조를 해주고 A 목사 측은 이런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지만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외에 만민중앙교회 신도였던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쿠팡 측은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민주노총 간부 B씨와 공모해 회사 영업기밀이 담긴 자료 수십 개를 빼돌려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MBC는 이들 자료 가운데 일부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측은 노조 간부 B씨가 이전에도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며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노조가 유진그룹이 언론장악 선봉에 섰던 권력의 나팔수를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으로 앉히려 한다며 YTN의 공정방송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의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고 사장을 내정한 건 방통위의 매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노사관계 협약과 공정방송 제도를 지키겠다는 방통위의 매각 승인 조건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반하면서 권력의 빌부터 YTN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해고로 내몰았던 파렴치한을 사장으로 내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과 결탁한 언론 장악의 외주화, 언론 탄압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기존 제도가 사장 추천위원회입니다. 사실상 김백 씨를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유진그룹은 사추위를 무력화했습니다. 방통위와의 약속 어겼습니다.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이사들 임명하고 사장 임명하면 싸움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유진그룹에 분명히 말합니다. 유경선 회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비싼 과일값이 지난 추석부터 화두가 됐습니다만 요즘 사과값은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설이 지났는데도 치솟고 있는 과일과 채소값이 서민 체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언제 물가가 꺾일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어제 시장에 가보셨을 때 물가에 대한 서민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궂은 날씨 속에 과일 가게 앞에는 아예 발길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좋은 사과와 배는 2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상인들은 수입이 안 돼 물량 부족으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장사도 안 된다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파와 에너지 비용 증가 영향으로 오이 1개에 1,500원, 애호박 1개에 3,500원 정도였습니다. 서민들은 설 때보다도 체감 물가가 더 올랐다고 말하는데요. 들어보시죠. 10,000원 줬대. 하나에 조금 크긴 큰데 조금 아주 작진 않고 되게 비싸. 그래서 그거 안 사고 그 밑에 걸로 이제 다른 걸로 찾고 있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떨어진 덕분에 6달 만에 2%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번 달에는 다시 3%대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 반전해서 지난주 휘발유 가격이 2달 만에 1리터에 1,600원대, 경유도 올해 처음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설에는 차례상에 올릴 거라서 비싸도 국산을 선택했는데 요즘은 수입 과일 매출이 늘고 있다고요? 네, 사과와 배값이 비싸니까 토마토나 감귤 등 대체 식품도 덩달아 값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과일 관세를 낮췄는데요. 인건비나 유통비가 올라서 그 효과를 체감할 만큼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과일이 국산과일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GS 더 프레시의 경우에 올해 설 연휴 직후 이틀간 과일 매출을 집계한 결과 수입과일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31.4% 늘었습니다. 네, 날씨 때문에 지난 수확철에 사과와 배 생산량이 30%나 감소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 농산물이 체감 물가에 가장 가까운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고금리 속의 높은 물가는 소비를 줄여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사람들이 좀처럼 지출을 줄이지 않는 식음료품과 의약품 구매마저 줄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수출 회복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유지하면서도 민간 소비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1.7%로 내려봤습니다. 서비스업도 함께 부진해서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른 올해 말에 2%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2%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내수 부진은 좀 더 심화되고 수출은 조금 더 강건한 회복세를 이제 예상을 하였고요. 내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서비스 분야에 반영되는 걸 눌러만 놓을 수는 없는 데다가
금리 인하 시점도 점점 늦춰지는 상황이어서 서민 가계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고금리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7억 원대였던 전세값이 불과 2달 사이에 3억 원이나 껑충 뛴 겁니다. 높은 금리 부담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9개월 넘게 고공행진입니다. 가파른 전세값 상승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규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고금리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다가 빌라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째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을 구하고 싶다면 대단지 입주를 앞둔 주변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 단지들은 6개월 전부터 전세 물량을 구하는 그런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 단지와 주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전세값 강세가 이어질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이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최대 규모인 나세르 병원 안에서 총을 쏘며 작전을 벌였습니다.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있는 최남단 라파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 행동을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가장 큰 병원이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총을 쏘며 안으로 진입하자 입원한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을 테러의 근거지로 활용한다며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We have credible intelligence from a number of sources, including from released hostages, indicating that Hamas held hostages at the Nasser hospital in Khan Yunis, and that there may be bodies of our hostages in the Nasser hospital facility. 겁에 질린 피난민 2,000명은 나세르 병원을 빠져나가 최남단 라파로 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우겠다며 라파에서의 군사행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14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이 더는 갈 곳이 없어 대거 이집트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operation in Russia in Rafah, with the possibility of the crossing closing down, with the possibility of spillover, the sort of the Egyptian nightmare, if you like, in a sense, is one that is right before our eyes with Ramadan looming. 6주간 휴전을 추진하던 이집트 카이로 협상은 이스라엘 대표단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중단된 상황.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레바논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으면서 휴전은커녕 전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올해 춘절 8일 연휴를 보내고 있는 중국에선 각지마다 관광객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곡 위에 흔들다리가 뒤집혀 관광객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등 넘치는 인파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모처럼 파란 하늘 아래 봄 기운이 감도는 베이징. 자금성 출구로 관광객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보통 음력 정월 셋째 날 이후에 본격적인 바깥 활동을 시작합니다. 춘절 나들이 인파가 절정에 이르는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初一、初二在家陪老人过年，初四来北京的。初四长城的人就是排都要排几个小时。 실제 음력 새해 넷째 날인 지난 13일 베이징 외곽 만리장성은 사람에 갇혀 꼼짝 못할 정도였습니다. 주요 명승지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 구경하는 시간보다 줄 서는 시간이 더 깁니다. 불교 성지인 우타이산과 푸토산 등은 복을 빌러온 사람들로 넘쳐 입장권 판매마저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 비행기표가 동란대에 이어 배편까지 포화 상태입니다. 建议游客在新海港乘船的方式来离岛，我们也协调这个新海港他们增加运力。 넘치는 인파에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허난성 로양에선 86m 길이의 흔들다리가 뒤집혀 관광객들이 36m 높이의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游客自身在那儿晃动，也警示也提醒，然后在第一时间就上去把归位了。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엔 눈사태가 발생해 스노보드를 타던 4명이 파묻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설산 스키객 중 일부가 금지 구역까지 들어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我们一起来和睦滑雪的一位朋友被及时救出，虽然人没受伤，但是还是被吓得不轻。 허베이성 싱타이의 주택가에서도 가스 폭발 사고가 났는데 피해 상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칸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5년 연속 베를린의 러브콜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과 함께 한국 작품 5편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우리 영화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는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한국 영화들이 공개됩니다. 우선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피로가 경쟁 부문에 올라 홍 감독은 5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주인공이 한국 여성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으로 홍 감독이 제작과 각본, 연출 등을, 연인 김민희 씨가 제작실장을 맡았습니다. 쌍천만 관객을 모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은 작품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영화를 선보이는 스페셜 갈라 부문에서 공개됩니다. 주연 배우 마동석, 김무열, 이동휘, 박지환과 허명행 감독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형사 마석도의 통쾌한 액션을 전 세계에 알릴 전망입니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소개하는 비경쟁 포럼 부문에는 배우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주연의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초청됐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개막식과 월드 프리미어 상영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연출을 맡았던 김혜영 감독의 첫 장편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성장 영화를 소개하는 제너레이션 K+ 부문에 올랐습니다. 세밀한 연필화가 특징인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클은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 곰상을 놓고는 모두 20편의 장편 영화들이 경쟁합니다. 개막작은 킬리언 머피 주연의 아일랜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선정됐습니다. YTN 차정입니다. 반짝 추위가 풀리고 낮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고지대나 이면도로에는 여전히 어제 내린 눈비가 녹지 못해서 다소 미끄러운 곳이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동하실 때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반짝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 11도, 대구 10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더욱 올라서 다시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인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